안녕하십니까. 그냥 오늘 자정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왕창 와가지고 전국의 벚꽃들이 우수수수수 진다고 하던데 말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바로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달립니다. 구마모토에서 부산 오는 비행기인데요. 보안을 이유로 창문 내리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저렇게 그냥 열고 가는 인간이 있네. 여기 있습니다 하신 이윤경님. 자, 전남 순천입니다. 어젯밤 쓰레기 버리려고 나왔는데 음주운전차가 분리수거장을 확 덮쳤어요. 정말 제가 10초만 늦었어도 저는 죽었을 겁니다. 112 불러서 직접 경찰 넘겼어요 하신 이성진님. 운전하다가 일본 귀신 탈 보고 진짜 깜놀했어요. 저거 밤이었으면 정말 소리 확 질렀을 것 같아. 좀 하신 원창현님. 자, 경북 구미입니다. 같은 나무에서 색이 다른 꽃이 피었어요. 신기해서 찍어왔습니다. 아무튼 보시고 힐링하세요 하신 남재광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JTBC를 사서 개편을 한다? 산다고요, JTBC를? 누가? 만나보시죠. 정권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럼 남자도 아니요. 시킬게요. 네가 JTBC를 산다고? 네, 이 마약왕 박광렬이 JTBC를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서 유통, 판매하다가 지난달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죠.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렬 얘긴데요. 바로 어제 박광렬의 지시를 받는 국내 마약 수거책이었던 공범의 1심 판결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판결문 속에 박 씨가 필리핀 교도소 면회 당시 공범과 주고받은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대화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JTBC가 내 인터뷰를 왜곡했다. 나중에 JTBC를 사서 개편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박 씨가 밀수, 유통했거나 판매를 시도한 마약의 규모만 시가 약 131억 원어치인데요. 경찰은 어제 범죄 집단 조직,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박광렬이 JTBC 사면 저 잘리는 건가요? 못 사요. 예. 개인 유튜브 채널 하나 사세요. 그냥 사고 싶으면. 절대 못 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어 보이는 징역 상황입니다. 일단은 필리핀에서 3명 살해한 그 혐의로 60년형이 선고됐고요. 임시조치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에서도 범죄가 적용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 다 형을 살 가능성이 있다면 결국은 뭐 JTBC고 뭐고 간에 뭘 살 수 있게 밖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하세요. 좋습니다. 못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고 내고 주행랑입니다. 자, 도로 위에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파란불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지나던 바로 그때 오른쪽에서 나오는 꽝! 라이더분, 나 죽네. 자, 쓰러진 라이더, 운전자, 저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세워주는 사이에 가해 차량 좀 보세요. 잠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아주 저렇게 뺑소니를 도망가는 것도 소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큰 도로에서 간도 크고 나중에 처벌도 크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난달 10일 오후 8시 40분경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8차선 도로를 직진 중이던 제보자 앞으로 한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1차선으로 끼어들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쓰러진 제보자와 이 오토바이를 놔두고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도주를 했는데요. 결국 제보자와 오토바이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도와줬고 제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하십니다. 왠지 뺑소니 친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어서. 네, 음주 아니고요. 무면허가 문제가 됩니다. 이 차량 무면허 운전 차량이고 또 사고 차량이 가족 명의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찰이 검거가 되긴 했는데 딱 한 번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사과라든지 향후 처리에 대한
전혀 얘기도 없이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봉투만 쏙.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저 여성 좀 보세요. 버려진 상자를 살펴보더니 쓰레기 봉투, 줄여서 스봉을 발견합니다. 자, 살살살 매듭을 풀더니 다 풀었어. 탈탈탈탈 봉투 속 쓰레기를 모조리 바닥에 털어내고선 아유 돈 벌었다, 돈 벌었어 하면서 지금 가는데요. 자, 요즘 중동 사태로 쓰레기 봉투가 난리라더니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날린 건 아는데 저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제 오후 4시경에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여성이 들어오더니 박스 안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러더니 거꾸로 들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버리고 쓰레기 봉투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던 쓰레기가 바람이 부니까 밖으로 다 날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 주변이 지저분해졌대요. 이거를 본 제보자 이번에도 신고할까 하다가 이번엔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러면 신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거 남의 거 가져간 거 절도입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기저귀 한 장이 죄? 하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10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인천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아이가 힘을 주더라고요. 때마침 고속도로를 타기 전이고 앞으로 1시간은 더 가야 했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근처 뒷골목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빌라 구석에서 아이 응가를 치우고 건물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 속에 기저귀를 막 버리려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큰 호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하하하! 이봐요!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아우, 깜짝아. 아, 저요? 아하, 이 아줌마 누군데 그 남의 건물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까? 이게 알라 똥개저기를 넣었네. 아이고, 이 사람 참. 아이, 제가 여기 사는 건 아니고요. 아기가 갑자기 응가를 해서 막 버린 건 아니에요. 여기 쓰레기 봉투가 아하, 있길래 참네.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쓰레기 하나 더 얹으려고. 아니, 애기 똥개저기는 아줌마 집에다 버리셔야죠. 당장 들고 가세요, 빨리. 아이, 보세요. 봉투 안에 공간도 넉넉한데 좀 더 넣을 수도 있죠. 또 이 아줌마 말이 진짜 안 통하네 이거. 잠깐만, 112 전화해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아니, 이런 거. 예. 쓰레기 무단 투기한 아줌마가 있거든요. 아저씨의 호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한참을 혼나다가 결국 경찰이 중재해서 집에 올 수 있었는데요. 아니, 어차피 버리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하나 끼워 넣은 건데 경찰까지 부를 만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기 엄마입니다. 이 아저씨 진짜 짜증 지대로다. 뭐 이깟 일로 경찰을 불러요? 어차피 내다 버린 스봉에 공간 좀 널널해서 우리 형진이 응가 좀 끼워 넣은 건데 이래놓고 무슨 또 저출산이 문제래. 으이구 동그라미. 좋습니다. 교수님 좋아요. 다음 건물주 아저씨예요. 이 아줌마 진짜 뻔뻔한 것 좀 보소.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산 스봉이야. 거기 들어간 건 내 쓰레기여야지. 뭐 형진이라 그래. 그놈 응가를 왜 거기다 우겨놓고 당장 도로 가져가 X입니다. 자, 일단 최형진 평론가님. 예. 일단은 그 차에 싣고 가서 자기 집 앞에 버리면 되죠. 그리고 저는 약간 오죽했으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 저희가 영상 같이 봤듯이 쓰레기 봉투만 쏙 가져가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있고 아마 지나가다가 그 쓰레기 막 모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무단 투기하는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저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아이고,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쓰레기 봉투이기도 하고, 그리고 몰라 뭐 다른 거라면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기저귀라면요, 그게 묻어 있는 조금 상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이고요. 근데 10개월짜리 아주 귀여운 아이. 집에 가서 처리하면 되죠. 멀지 않잖아요. 차에 놔둔다고 해서 갑자기 그 귀여운 아기가 샀던 그 변이 뭐 어떻게 뭐 큰 문제가 뭐 용이 돼서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놔도 그 냄새가 크게 나지 않는데 그걸 본인이 불편하다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한 버리려고 거잖아요. 내다 놓은 쓰레기 봉투. 싫다잖아요. 예? 싫다잖아요. 관리 아저씨가. 싫다잖아요. 그 허락했으면 오케이죠.
싫다잖아요. 몰래 하다가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말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말이죠.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엄마지만 저희 아기 응가가 좀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근데 보통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 봉투를 하나씩 그 강아지 배변 처리하는 것처럼 봉투를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아이가 응가를 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되면 거기다 넣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뭐 건물이나 어디 목적지의 화장실에 가서 그걸 버리는데 일부러 이렇게 굳이 다른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금 투샷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 네. 그렇군요.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멀지 않잖아요라고 얘기했는데 멀어요. 서울에서 인천 간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아기 데리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어린 한둘도 안 되는 애예요. 사실 이 아이 데리고 이렇게 한두 시간 운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갑자기 끈가한다 그럼 엄마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끈가했어요. 그리고 물론 집에 가지고 오면 제일 베스트였겠지만 그 앞에 보니까 공간이 넉넉히 있는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112를 부를 일인가? 그냥 쓰레기 봉투는 어차피 버리셨으면 버리신 거잖아요. 물론 가지고 오면 더 좋았겠지만 애기 엄마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 그냥 버렸으면 웬만한 분들은 그냥 두실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격렬하게 이렇게. 네, 베린투님께서는 버려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노루궁댕이님, 바이23님, 스티븐 잡채님, 레나님, 데이맥스님 많은 분들이 들고 가서 버리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달곰님께서는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냐고 말씀 주셨고 임현진님께서 희한하게 저는 꼭 뭐만 먹으면 사건 반장에서 이렇게 더러운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제발 좀 돈터치. 식비가 부담될 때 롯데마트 메가통큰. 과일이 금값이네. 과일값이 무서울 때? 롯데마트 메가통큰. 연중 최대 세일. 롯데마트 메가통큰. 알러지가 있지만 댕냥이는 키우고 싶어. 대청소도 하고 싶어. 꽃구경도 하고 싶어. 회피하지 말고 해피할 수 있게 지르텍이 지켜줄게요. 판매 1위 지르텍. 약국에 있어요. 야, 밥 먹기 전에 또 쏘이쏘이 먹어 콩이니까. 회원님 운동하시고 지금 쏘이쏘이 먹어 콩이니까. 밀가루 없이 콩이 이렇게 맛있다니. 내 입에 내 몸에 당당한 간식 쏘이쏘이.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어때? 미영 씨. 엄마 이뻐? 갱년기엔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음료 3잔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생각이 짧았다는 입장과 함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청주의 한 카페에서 이미 많이 보도로 그 카페 어딘지 이름이 다 공개됐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다방이죠. 청주의 백다방에서 한 백다방 지점 알바생이 음료를 빼돌렸다면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죠. 자,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점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20대 여성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남을 때는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아르바이트 지점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리고 이 점주는 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 지점의 점주와 이 아르바이트생이 분쟁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쪽 지점의 이 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습 절도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이건데 음료수 3잔 값 12,800원을 문제 삼은 것이었죠.
경찰은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불구속 송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비난 여론이 워낙에 거셌습니다. 그랬더니 점주 측은 음료 3잔 외에도 훨씬 많은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어제 내가 생각이 짧았다라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이 사건 음료 3잔 그리고 12,800원의 횡령 고소 이게 워낙 그 강렬하게 뇌리에 이제 박힌 탓에 참 이게 뭐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여론에 막 이제 역풍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 고소는 취하가 됐지만 이 20대 알바생 여전히 지금 피의자 신세잖아요. 게다가 합의금 550만 원.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지금도 피의자 신세라는 것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면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아마 모두 아시겠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피의자의 신분이 계속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합의금 문제인데요. 자, 이 사건의 업주가 2명 등장하죠. 음료 3잔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업주, 그리고 처음 무단 취식 의혹을 제기하면서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았는 업주, 이렇게 둘인데요. 이 후자, 합의금을 받아낸 업주의 경우에 이 여성, 이 학생 앞에서 형사와 통화를 나누고 본사가 널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겁을 줬었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교사가 되기 위해 재수를 하던 이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반성문도 억지로 써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합의금 550만 원을 냈던 건데요. 현재 점주가 이 여성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이 550만 원이란 합의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성이 이 합의금 문제를 제기한 이 점주를 상대로 공갈 협박 고소를 제기했었는데요. 경찰에서 이 건이 불송치됐다가요. 이의 제기 끝에 송치가 돼서 현재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주중에 업주 측 변호인이 직접 어떤 인터넷에 이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업주가 마냥 이렇게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다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변호하는 글을 올렸어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들으신 합의금 550만 원을 받은 점주의 그 카페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이번 사건과는 다른 또 다른 알바생의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른 데서 일 못하게 자, 그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너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해. 안 구한 상태에다가는 급여도 근로계약상 불이익 당하고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근무 못하는 거 알아? 이 충청도 내에서 근무 못하는 거야? 여기서 일 아예 그만둬도 이렇게 이제 점주들끼리 공유하기로 했어. 제가 원래 시험기가 끝나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얘기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만두면 상관없어. 니네 그런 건 줄 알으라고. 니네 계약 기간에 안 되면 급여 30%인가 몇 프로 있지. 그러고 있어 봐. 나한테 서운하고 하지 마, 니네 다. 상호 급여는 그냥 나오는 거 맞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원리 어찌 때는 할 거라고. 자,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지금 나온 내용인데 말이죠. 자, 최평론가님,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야, 너 충청도 백다방 여기서 너 발 못 붙일 줄 알아? 그렇습니다. 엄청난 갑질을 한 거죠. 550만 원 합의금을 받았던 카페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 동안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의 추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해당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이 점주가 CCTV로 24시간 동안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무단 취식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고소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역시 CCTV를 계속 지켜보다가 잔소리하고 음료수 먹으면 왜 먹냐라고 묻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퇴사할 때도 해당 점주는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면서 안 그러면 급여에 불이익을 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충청도 내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는 다시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횡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는데요.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이 점주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터라 굉장히 주의하면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한 뒤에도 점주가 전화해서 욕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 보도했던 커피 석 잔 그 알바생만의 문제였으면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이거를 마냥 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알바생의 어떤 이런 내용도 공개되니까 이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 노동부에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보니까 뭐 다른 것도 문제 있지만 계약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락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정밀 조사를 한다고 하고 또 뭐 다른 제보들도 추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월급이 밀려가지고 요 카페 말고 다른 데입니다. 월급이 밀려가지고 그 월급 밀리면 노동부에 진정이나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하니까 너 무전치시겠지 라면서 횡령죄로 갑자기 맞고소하겠다 협박을 해서 결국은 월급 밀렸다고 신고한 아르바이트생이 그것을 치하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카페가 말고 아니고 같은 다른 체인 프랜차이즈의 차이즈입니다. 다른 지점.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요 상표에서는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문점이고 그렇지만 그 프랜차이즈는 우리는 점원하고 직원 다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직접 현장 조사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다방 측이라고 그냥 뭐 말씀드릴게요. 점주와 직원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더본코리아죠. 현장 조사에 돌입하겠다. 뭐 이런 또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부산의 한 버스 회사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바닥에 눕힌 채 몸을 짓눌러 제압하며 폭행을 합니다. 이 가해 남성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 남성의 머리를 발로 짓밟기까지 하는데요. 이 피해 남성 결국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같은 회사의 동료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의 한 버스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바닥에 눕힌 채로 몸을 짓눌러서 제압하며 폭행하는 그 상황인데, 자, 일단 폭행 당시의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1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는데 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가해자가 다가와서 시비를 걸더니 다짜고짜 저렇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 버스 기사가 먼저 멱살 쪽을 좀 잡으면서 달려들어서 제보자가 순간 너무 놀라서 가해자를 밀쳤는데요. 그 이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바닥에 제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몸을 짓누른 채 폭행을 저렇게 이어갔고요. 이후에 머리를 발로 짓밟기도 했는데요. 결국 제보자는 정신을 잃고 그 상태로 좀 누워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큰 상처가 남았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상처인데요. 또 목이 졸린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현장에 왔고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기분이 나빠서 먼저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앞서 보신 영상 보면 발로 그냥 들여밟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점프를 해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냥 밟는. 무슨 억하심정에. 이게 노조 간의 갈등이 폭행까지 이어진 겁니다. 해당 버스 회사엔 A 노조가 있는데요. 이 노조의 정책에 반발해서 새로운 노조가 결성이 됐거든요. 새 노조는 회사에 이틀 전에 운행 스케줄을 알려주면 이 기사들이 힘든 점이 많다. 일주일 전에 알려달라고 좀 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혜택까지 없애면서 오히려 업무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A 노조는 새 노조의 요구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이 생겼다. 이 불만을 가졌고 두 노조 간에 기존 노조와 새 노조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겁니다. 이 피해자는 새로 생긴 노조의 소속이었는데 A 노조 소속 버스 기사들이 새 노조 때문에 업무에 불편이 생겼다면서 시비를 걸었고요. 1차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말다툼 이야기를 들었는지 운행 이후
A 노조에 소속한 또 다른 버스 기사가 다가와서 폭행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버스 회사 사내 복수 노조 간의 지금 갈등입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사건 발생 40일이 지나서야 전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리를 꽉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에서 보면은 누군가 뛰어와서 두 명이 말리지 않습니까?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근데 이게 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자세히 보면 다리를 이렇게 겨드랑이 끼워서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해요, 저거를. 근데 이거를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니까 어제부로 이게 사건 불송치가 됐어요. 그냥. 예, 마지막 장면까지 혹시 보셨다면은 그게 정말 진짜 이 사람이 말리는 사람의 행동인가. 진짜 그게 진짜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다리를 이 사이에 껴가지고 이거 레슬링 보면 그렇죠. 이 그러니까 협업해서 막 공격하는 그때 쓰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말다툼을 했던 이 싸움하기 전에 다른 기사인데 그 기사가 제보자 다리를 겨드랑이에 끼면서 못 움직이게 했고 그 사이에 가해자가 머리를 밟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둘이 공범적으로 돼서 가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제보자가 같이 고소를 했는데요. 수사기관은 조금 다른 판단을 해요. 다리를 이제 겨드랑이에 꼈던 사람 말리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목 조르고 막 이런 사람을 말려야지 왜 밑에 깔려 맞고 있는 사람 나를 왜 붙잡느냐. 말리는 위에 사람을 말리든가 해야지. 내가 누워 있고 공격을 못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두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지금 약식 기소가 돼 있습니다. 제보자도. 그 이유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일방적으로 맞지 않고 약간이라도 반항을 하거나 약간이라도 공격을 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는데 이 사람도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조금 때렸는데 그걸 갖고 쌍방폭행이 된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짜 모르겠습니다. 경찰도 뭐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보통 말리려면 저렇게 폭행을 일방적으로 가하고 있는 사람을 말리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말이죠. 자, 교수님, 일단 네. 폭행의 불씨를 제공한 그 회사의 조치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 회사 입장은 뭡니까? 네, 회사 측에 이 폭행 사건에 관련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속해 있는 그 노조에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대요. 이 가해자 SNS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절치부심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절치부심의 뜻이 몹시 분에 이를 갈며 복수나 서력을 다짐하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지금 피해자께서는 이 보복을 하거나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떠냐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산재 승인까지 났는데도 회사는 쌍방폭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정직 10일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정직 10일이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혹한 교육과 벌금 강요는 물론 미수금 정산 문제까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국내 피부 관리 프랜차이즈 워낙 유명한 브랜드죠. 약손명가. 자, 그런데 거기에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본사로부터 갑질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해온 겁니다. 이 점주들에게 지목된 가해자는요, 약손명가의 초대 설립자 대표와 실질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사인데요. 점주들은 대학생 시절 이사가 학교에서 취업 설명회를 열었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맹점을 내주겠다 이 말을 듣고
약속 명가에 취직한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을 차리더라도 정해준 매출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을 갚느라 손에 남는 수입은 거의 없었고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 버는 점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가맹점주 33명이요. 최근 본사를 상대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고요. 이사를 공갈 사기 배임 혐의로, 대표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점주들이 과거에 당한 일들까지 막 이제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먼저 한 점주분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법이에요. 자기가 판사이고 자기가 그 법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 벌을 제 스스로 줘야 되는 거예요. 벌을 임의를 정해야 되는데 좀 더 적절하게 보여줄 만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필라테스라고 정했어요. 벌로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면 다시 또 벌을 정해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면담을 가거나 교육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그 사람 대표와 이사입니다. 약손명가의 대표와 이사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최고 실력자라고 해요. 이 두 분이. 자, 그런데 먼저 점주들은 그 이사의 행동을 갑질이다. 이사가 갑질했는데 얘기했지만 이사의 말이 법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시라도 내렸다 하고요. 매일 출근하면 인증사진 찍어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외모 평가도 많이 했대. 뭐 강대를 넣어라, 예뻐져라, 뭐 이런 외모 평가도 했고 뭔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뭐 잘못했다 이래 싶으면 스스로 이제 벌을 정하면서 박 변호사님. 예, 여기 나옵니다. 출근했습니다. 광대를 어떻게 모읍니까? 광대가 뭡니까? 뭔 소리입니까? 저 정도로 외모 평가를 계속 했고요. 그 뭔가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벌을 정하고 그 벌을 이행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요 영상이거든요. 필라테스 하는 모습을 좀 강도 높게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벌칙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내야 됐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가 또 한참 이때는 외출 막는다면서 독후감 같은 거 제출하라고 막 글 써서 뭐 반성문 같은 숙제 같은 거 내라고 그런 숙제도 냈다고 하고요. 명절에서 본사에서 2박 3일 동안 독서 연수 참석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 가장 좀 충격적인 거는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이사한테 좀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뭐 옛날 말로 빽빽이 또 뭐 깜지라고도 하죠. 저렇게 막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자, 교수님 그런데 뭐 저도 지금 이걸 전해드리면서도 드는 의문이 아니 뭐 저런 걸 시킨다고 왜 안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죠. 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점주들은 어떻게 점주가 되냐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에 이 약손명가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잘하면 가맹점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주들한테 뭐 네가 가맹점을 맡으려면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맹점 점주가 되면 가맹점을 맡게 되면 여기서 실적이 좋지 않으면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의 실체는 사실은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너희가 어디 가서 이만한 돈을 버냐? 내가 너희를 성장시켜준 사람 아니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많이 했대요. 한 점주는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가서 본가로 이동해서 새벽까지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적을 받는 거래요. 고함을 치기도 하고 고분고분 따를 때까지 이제 뭐 혼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지점에 1년에 직원 1명이 그만두면 10만 원, 2명이 그만두면 20만 원, 3명이 그만두면 30만 원. 교육에 오지 않아도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자, 점주들의 주장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라는 사람 외에 약손명가의 설립자인 대표한테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들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을 넣고요. 뭐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교육장에 쉬는 시간이었는데 너 일로 와봐 이렇게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러다 갑자기 티셔츠 안에다가 손을 넣고 배를 엄청 쪼물딱거리면서 이거는 빠지는 살이다 이러면서 살 빼라고. 그러니까 일단 배에 손 넣는 것도 너무 싫었는데 갑자기 확 손이 들어왔고
뼈를 딱 거리는데 가슴 한쪽에 딱 손이 닿는 거가 저는 좀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가슴이 닿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다 웃어요. 사람들이 막 장난인 것처럼 하고 웃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점주가 지난해 7월에 이 점주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대표가 이리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이후에 갑자기 점주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는 배를 만지면서 이건 빠지는 살이다, 너 살 빼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가슴에도 손이 닿는 등 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점주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웃으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과거에 다른 교육 현장에서도 대표가 시범을 보여주겠다면서 누워있던 점주의 신체를 만지고 민감한 부위까지 손이 닿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 점주들이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성추행 말고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주들에 따르면 대표가 내부에서 사부님으로 불렸었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 매년 자신의 생일, 본인 생일 행사를 열고 그 행사를 위해서 점주들이 이 직원들이 장기자랑을 준비했다고 해요. 참석이 강제된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었고 참가비까지 자비로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 파티가 열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비키니 파티라. 자, 일단 정리를 하면 그 앞서 여성 그 이사는 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남성 대표는 강제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자, 오늘 저게 바로 그 비키니 파티라는 그거군요. 자, 오늘 피해자 조사 마침 오늘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점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고 피해자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편 그 약손명가 측이 이 제작진을 통해서 입장을 좀 전해왔는데 예. 일단 독서 연수는 이해력을 조금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뭐 그 깜지를 강요한 적은 없다. 그리고 벌칙으로 필라테스를 시킨 적 없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독려한 것이다. 그리고 면담 역시 길어지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적은 없고 뭐 교육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부분은 뭐 동료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만 소통 방식이 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아니고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경찰의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시골집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만 친정엄마. 아버지는 엄마가 걱정스러운 듯 그 곁을 지키는데요. 같은 시간 딸은 병원이 아닌 시골집 창고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곧이어 1톤 트럭이 도착하는데요. 엄마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딸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는 문제로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고민이 많다는 분의 사연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연자는 40대고요. 그 친정 부모님이 결혼해서 사연자를 낳을 때부터 살던 시골집에 계속 사셨고 농사도 꾸준히 지어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드시면서 농사 규모는 뭐 크지는 않았는데 아직도 그래도 그럭저럭 꽤 큰 텃밭이 있고요. 사연자는 직장인 남편과 함께 초등생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약 10년 전에 출산 후 시골집에 가서 몸조리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친정엄마가 이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베넷 저고리를 꺼내서 보여줬는데 무려 사연자가 갓난아기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가 놀라서 아니 이걸 여태껏 갖고 있었냐라고 묻자 엄마는 네가 이렇게 애 낳으면 보여주려고 내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았던 우리 애가 언제 커서 애를 낳았냐면서 신기해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골집에는 공간이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한 번씩 이사를 가면 이제 정리가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골집은 한 번도 이사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정리할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시골집엔 정말 없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뭐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에 동화책에 교보까지 그대로 있었고요. 심지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주고받은 연애 편지, 그다음에
좋아했던 가수의 카세트 테이프, CD, 백과사전 이런 게 다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남편도 한번 와보고는 와 가족 박물관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 남편이 왔어요. 장모님한테. 자, 그 장모님의 보물창고라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사위 역의 박지은 변호사, 장모 역의 박상희 교수 별별극장 레디 액션. 야, 장모님 이게 다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아유 이걸 그냥 먹는 거라고 얘기하면 섭하지 박서방. 이건 다 보물이고 보약이라네. 야, 이게 뭐 고추장, 된장, 이 장아찌 이게 다 몇 개입니까? 아이고 이게 10년 넘은 임산주도 있네. 와. 내가 우리 사위 오면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지. 와, 전 여기가 제 맘에 쏙 듭니다, 어머니. 근데 저건 또 다 뭡니까? 쇼핑백에 뭐 비닐 무슨 통이 수십 개가 있는데 뭐예요? 이거는 다 볼 수가 없어. 일단 밥 먹으러 나가서. 밤예? 아,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이 남편이 와서 가서 놀랐던 게 그 보물창고라는 곳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엄마, 사연자의 엄마죠. 직접 담근 간장, 고추장, 뭐 된장, 장아찌, 매실청, 뭐 나물,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다고 합니다. 당금주도 많았대요. 그 종류별로 있고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종류별로 김치도 담그기도 하고 요 담궈서 시가에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창고 한 켠에 보면 김치통이 있고 쇼핑백, 비닐, 신문지 이런 게 켜켜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게 마당에도 이제 공간이 많고 뭐 이래서 그것도 물건이 많기 때문에 요 보물창고 안에서는 이렇게 많아도 티는 별로 안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엄마가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넘어졌는데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깊숙하게 넣어뒀던 물건을 꺼내느라 이 사다리를 놓고 있었는데 물건들이 다 넘어지면서 엄마도 같이 넘어지셨던 거였습니다. 사연자 일단 병원에 가서 엄마 상태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시골집으로 향하는데요. 창고에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부터 비누, 그릇, 농기구, 비료, 빗자루, 난로, 가마솥, 수세미, 뭐 마스크 쌓여있는 박스마다 아주 물건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왜 다치셨는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입원해 있는 동안 이거 좀 싹 다 정리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오래된 프라이팬에 빗바램, 바구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물건들 다 모아놓고 보니까 1톤 트럭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버려야죠. 비워야 됩니다. 그렇죠. 버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물건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왜 이거 다 갖다 버렸냐. 이거 내가 진짜 쓰려고 다 아껴둔 거다. 이제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이번엔 다리 다치는 걸로 끝났지만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물건에 깔려 죽을 일 있냐라고 쏘아붙였는데 엄마는 그래도 이런 거 다 버리면 어떡하냐. 다 쓸 때가 있다라고 맞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연자가 아이디어를 또 제시한 거예요. 차라리 쓸만한 물건들은 중고 앱에 올려서 파시면 어떠냐라고 제안했고 엄마에게 그 자세한 방법들을 다 알려준 겁니다. 뜯지 않은 수건 세트라든지 뭐 깨끗이 보관을 해둔 제기용품, 멀쩡한 믹서기 등 쓰진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중고 앱에 올렸고 꽤 잘 팔렸다고 해요. 덕분에 엄마도 한동안 이 용돈 버는 재미에 물건들을 많이 처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사연자가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이 친정엄마를 모시게 됐는데 가장 문제가 진짜 이놈의 짐. 자, 딸 역할의 김하은 아나운서 이어서 별별극장 레디 액션입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야 돼. 이 많은 거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예, 이건 내 평생 손때가 묻은 건데 어떻게 버리니? 그냥 여기다 두면 안 될까? 엄마, 사람도 안 사는 집에다가 이 물건 다 놔둬서 뭐 하게요. 이거 무게도 많이 나가서 집 금방 망가지고 그럼 집 팔기도 어려워. 예, 하은아, 이거 좀 봐봐. 이거는 니네 아빠가 나 처음으로 사줬던 옷이고 이거는 월급 받아서 네가 처음으로 나 사준 신발. 그리고 이거는 우리 박서방이 처음으로 사준 김치 냉장고. 이거 아직도 말짱해. 엄마, 그럼 그냥 이거 엄마가 다 키우세요. 이 물건들 다 끌어안고 평생 그냥 이 시골집에서 엄마 혼자 살아.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말을 못되게 하니? 엄마 말을 이렇게 마음도 못 알아주니? 엄마야말로
야, 이거 이제 박 변호사님 시간 관계상 네. 일단 박 변호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같이 좀 버리는 방법도 근데 그러다 보면 거의 또 말려들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버리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좀 의논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골집이 워낙 또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교수님, 네. 왠지 저는 저장 강박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게 있으세요. 저장 강박의 핵심 심리는 이제 불안이죠. 내 거를 잃어버릴 수 있고 추억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버리고 비우고 이런 거는 찬성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예전에 저장 강박 공부하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예. 사진을 찍어주고 그거를 어머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일단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것들은 사진을 찍어서 앨범처럼 엄마 여기 이제 다 기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또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상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셨기 맞아. 때문에 그래서 설득해야 되지만 중도의 지혜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엄청난 강풍에 건물 내부에 있던 골판지 상자들이 화르르 날아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시장 상인들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인데요. 이거 뭐야 이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시민 앞에 유리창이 쾅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강풍의 어마어마한 위력에 대형 구조물도 쿵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강풍이 도시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거센 폭풍으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날씨가 안정될 때까지 실내에 머무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중국 광동성은 3월 지금 이 시기에 저렇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네, 한 자전거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행 중인 곳은 다름 아닌 자전거 전용 도로였는데요. 근데 왜 차가 달려요? 자전거 탄 남성은 뒤에 바짝부터 따라오는 차량을 불안한 듯 뒤돌아 봅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보내며 자전거 도로에서 나가라는 신호를 주지만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는데요. 결국 남성은 자전거를 탄 채 펄쩍 뛰어올라 인도로 급히 몸을 피합니다. 피합니다, 저렇게. 차량 운전자는 창밖으로 물병까지 던진 뒤에 쌩 요유히 달려나갑니다. 저 보세요. 왜 저러는 거야? 자, 결국 체포된 이 운전자 최대 4년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아끼던 차량까지 압수됐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더니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네, 파란 하늘 위 빙글빙글 낙하산이 돌고 있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한 남성이 위태롭게 공중을 날고 있는 건데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통제할 수 없는 회전 상태로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인 겁니다. 추락한다고요? 네,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보이고 점점 지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 근처 호수로 떨어지면서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야, 예, 이 남성의 정체 익스트림 스포츠 인플루언서.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스카이다이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일 겪고 계속한다니까 정말 남다른 배짱인 것 같네요.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남성이 기다란 막대기를 서로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꼼꼼하게 연결한 뒤 나무를 향해서 뻗어보는데요. 뭐 하는데요? 자, 그 이유 바로 나무 꼭대기에 있는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긴 했는데 막상 내려오기엔 너무 높은 탓에 이 고양이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건데요. 자, 이를 발견한 한 가족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 끝에 상자를 달아서 쭉 뻗자 잠시 고민하던 고양이가 조심조심 상자에 들어가는데요. 이야. 자, 혹시라도 떨어질까 최대한 천천히 막대기를 잡아당긴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꺼이 구조에 나선 가족에게 조만간 고양이의 보온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본이 있을까요? 고양이가 박을 물어다 줄 것 같진 않고. 쥐 갖고 올 것 같아요. 너무 맞습니다. 공심을 파괴하시네요. 맞아요. 쥐 물어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